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들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는 유동성 지원 정책을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 공포됨에 따라 보신탕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해온 사람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업종으로 바꿔야 하는데요. 정부의 관련 대책과 지원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개인전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가 은퇴까지 시사한 폭탄 발언을 잇따라 내놓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를 집중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국건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소비자와 판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 방식의 영업 관행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6일 열린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자, 이 내용의 핵심 뭔가요? 일단 핵심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입니다. 사업자들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판매자죠. 판매자 금융 지원인데 3종 세트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 대출, 그러니까 보증을 포함해서 만기가 도래한 것을 1년 연장을 해주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상환하는 것도 1년 동안 유예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대출이 있는데 이 정책 금융을 통한 자금 지원, 즉 이 추가 대출입니다. 추가 대출인데 구체적으로는 이 기업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총 3천억 원인데 3천억 원 이상. 근데 아주 금리가 낮아요. 네. 지금 중소기업 금리보다 한 1% 정도 낮게. 예, 지금 중소기업 금리가 아마 3.5에서 4.1 상대 이 정도 될 텐데 그보다 1%포인트 낮게 대출을 해주고 업체당 최대 한도는 30억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은 9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죠. 사전 신청을 받아서 14일부터 자금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네, 신속하게 지금 집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환불입니다. 돈 돌려받아야죠. 자, 이건 어떻게 지원한다는 건가요? 신속하게 또 긴급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카드 회사를 통한 상품 피해 환불 작업은 9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또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긴급 경영 안정자금 방금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2천억 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금융지원 3천억 원도 긴급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자, 이번 기회에 차제에 군소 이커머스 업체들의 체질을 좀 개선해야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자, 어떤 대책을 내놨나요? 예, 이틀 연속 나왔습니다. 어제는 당정회의에서 나왔고 오늘은 또 그 경제장관들 대책회의가 또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그 두 군데서 나왔는데 이 지원책도 필요하지만은 추가 피해를 예방을 해야 되겠죠. 추가 피해를 예방을 하려면은 근본적인 제도가 개선이 돼야 되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같은 경우도 대형 유통업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상 기한을 이렇게 적용을 받도록 해서 좀 정례화시키는 그런 이제 조치가 하나 강구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대금 중에서 일부를 별도 계좌에 예치를 시켜놔서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딴 데 못 쓰게. 딴 데 못 쓰게. 네. 딱 예치를 시켜놓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고 또 전자직업 결제 대행사 피지사라는 게 있는데 그 피지사의 등록 요건을 좀 강화를 하고 경영 지도도 상당히 세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또 법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도 지금 개편한다. 그런 방안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이번에 새로 임명된 국민의힘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금리는 좀 더 낮게 해주고 네.
조치는 좀 더 신속하게 해달라고 추가로 또 요청을 했다고 해요. 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되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재정 여건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새로 선임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신속하게 해야 된다. 신속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부가 업체당 3억 원 한도까지 주는 대출을 정말 더 빠르게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 구체적인 정보가 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낮게입니다. 피해 판매자들은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이제 방문을 해서 특례 보증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기업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고요. 3억 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해서 최대한 빨리 대출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금리가 높으면 안 됩니다. 연금리 3.9에서 4.5% 정도가 되니까요. 이게 실제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하고 비교를 해보면 1% 이상 쌉니다. 그러니까 보증료가 0.5에서 1이니까 그걸 빼고 보면 싼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9일까지 이제 9일부터 신청을 하게 되고 14일에는 집행을 하게 되니까 빠르게 더 낮은 금리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 더위에 정말 얼마나 지금 고통이 더 심하시겠습니까? 팀원이나 위메프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빠진 판매자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대출과 보증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까지 일단 연장해 주거나 유예, 미뤄주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만기 연장이나 상한을 유예를 해주는데, 다만 이것은 위메포와 관련된 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서 면밀히 선별을 해서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제외가 돼요.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피해를 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니까는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이죠. 5월 달 이후에 팀원하고 위메퍼에서 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지 이게 유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전 안 되는 거예요? 4월 이전도 안 되고, 예. 5월 이후라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아직 신용대출 이런 건 안 되죠. 선별해야죠. 예, 선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 대출은 안 되고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만은 이렇게 유예를 해주는 건데, 지금 그런 내역 확인서, 거래가 있었다는 내역 확인서를 금융사에 제출을 하면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실이 이제 없어야지 가능한데, 연체 같은 게 없어야지 가능하죠. 그런데 네. 다만 연체가 있었어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연체는 제외한다. 연체가 있었어도 상한을 유예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수한 연체는 우리가 인정을 해줄 테니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분들이 잘 따지고 가셔야 돼요. 그렇죠. 안 따지고 네. 갔다가는 네. 더위에 또 헛걸음하십니다. 날짜도 잘 따져야 되고 5월부터 발생한 연체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이 다른 용도로 쓴 가계 대출은 안 된다. 사업자 대출 중에서 특히 위메포와 여기 관련된 것만 해당이 된다는 거죠. 네, 잘 생각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따져보시고. 팀F 상담센터를 마련해서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종합적인 컨설팅도 제공하는데 기관별로 설치한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또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를 기관별로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자금을 지원받는 데서 궁금한 점, 또 애로사항 등은 접수를 해서 종합 컨설팅까지 제공을 될 예정입니다. 방금 전에 이제 박상규 앵커께서 강조했을 텐데 각 기관별로 전담반을 둬서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 자금이 좀 중복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방지하고, 또 피해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밀착 지원을 할 방침입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오는 8월 14일이 말복입니다. 삼복 중에 이제 말복이죠. 이날 과거에는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아주 견공들이 순환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식용 종식법이 7일부터 공포 시행됐습니다. 자, 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주요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일단 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를 사육하거나 아니면 도축을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전면 이제 금지가 되는 거죠. 전면 금지가 되는데, 처음에는 법 시행을 바로 하면 혼란이 있으니까 한 3년 유예를 합니다. 3년 유예 기간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는 2027년 2월 7일부터 이제 그 식용 목적의 개 사육은 전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시군구에서 개 사육 농장을 뭐 새로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정설을 한다든가 추가로 운영하는 그 업체는 사육 농장을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업체에 한 300만 원 정도 이 과태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자체가 조사를 하는 것을 거부할 때는 또 과태료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어떤 벌칙 조항도 지금 마련해놓고 3년 동안 유예를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들으신 대로 법은 이제 공포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당장 실행하는 건 아닙니다. 3년의 유예 기간을 줘요. 그 기간 안에 바로 잡아야 할 게 많다는 뜻입니다. 지원도 해야 하고. 자,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 지난해 여론조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과반수,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 개를 드십니까? 뭐 계속 드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고기 뭐 좋아합니다만 개고기는 먹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먹을 생각 없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국민들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고기 먹지 않는다 무려 80.7%로 나타났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앞으로 안 먹을 거가 80.7이고 그렇습니다. 안 먹고 있는 분은 85%가 넘네요. 예, 먹지 않는다 80.7%고 현재 개고기를 먹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니다 85.5%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의 절대 다수 지금은요 이제 젊은 층 위주로 1,500만 이 반려견 반려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비춰보면 아니 내 식구 가족처럼 지내는 이 강아지를 뭐 식탁에 올린다고? 그런 인식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지금 그런 이 인식조사, 실태조사를 바탕으로요. 정부는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역시 작년에 실태조사를 또 했어요. 한 해에 무려 38만 8천 마리 이상, 건 40만 마리나 되는 이 견공들이 식당에서 음식으로 소비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지금 보신탕을 파는 곳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 첫 실태조사에 따르면은 개농장이 전국에 1,156곳이 있고 개농장 그리고 52만 마리가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38만 마리가 넘는 개가 1,600곳이 넘는 식당에서 지금 음식으로 소비가 되는데 이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는 농장당 평균 한 450마리가 있어요. 한 농장당. 한 그 뜬장이라고 그래서 네. 이 떠 있는 저장 마리거든요. 여기 아주 지옥 같은 데인데. 네, 저희가 한 농장에 450마리 평균. 네, 저건 그렇게. 좀 상태가 좀 양호해요. 그 뜬장이 아주 지옥 같다고 합니다. 네, 아주 조금 전에 화면은 좀 그런데 양호하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은 네. 저 환경이 좀 괜찮은데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있는 그 화면도 저희들이 뭐 자주 볼 수가 있죠. 네. 아, 저도 뭐 강아지를 참 키우고 있습니다만 저 뜬장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실은 개식용 종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들의 항의 민원이 아니 한국은 아직도 개를 먹어요? 과거 그 유명한 브리짓 바르도가 우리나라를 놀린 적이 있습니다. 80년대에. 그런 민원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인 민원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이 제정된 이후에 개식용 외국인 민원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대통령실이 지난 2022년 6월 23일 국민 제안을 시민사회 수석실에 개설한 이후에 2년 동안 국민 제안이 한 13만 4천 건 정도, 또 서신은 4만 3천 건 정도가 이제 접수가 됐고요. 그러니까 개식용 멈춰라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세계인들에게 이제 이 관련된 우리의 법 내용이 많이 알려져서 또 국가 이미지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뭐 소형 애완견을 먹는 거는 전에도 없었긴 했어요. 그러나 기르던 개를 서로 뭐 이렇게 교환해서 뭐 좀 표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도 시골에 일부 있습니다. 복날마다 이게 아주 진풍경이었죠. 하지만 반발 또 항의 민원도 이 실제적인 경제 상황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육견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막대한 손실액을
정부가 좀 보상해줘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일단 육견협회는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더라고요. 육견협회 계산법은 개 한 마리를 이렇게 키우면은 1년 소득이 한 40만 원이 잡힌다. 한 마리당? 예, 한 마리당. 그러면은 5년 동안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못하면 5년 동안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 오사? 예, 5사 20, 예. 200만 원. 200만 원을 한 마리당 200만 원 보상해 달라는데 제가 조금 전에 농장당 평균 450마리 키운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농장당 평균 9억 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9억 원 예, 보상해줘야 된다. 평균적으로 450마리 키운다고 하면은. 그런데 지금 정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소문에 육견협회 주변에 놔두는 소문이 정부가 마리당 한 30만 원 보상 단가 책정하고 있다 이런 말에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거고 만약에 30만 원을 조금 전과 똑같은 계산법으로 제가 해보니까 한 6억 7,500만 원이 그 농장당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100백 9억과 6,705억이니까는 차이가 많죠. 6, 7천억 원 들겠네요.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6억 7,500만 원. 네. 6억 7, 한 농장당 450마리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는 육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정부가 아직 확정은 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 차이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런 진통을 겪어야 우리가 식용하는 나라, 개를 식용하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부가 두고 있는 이 3년의 법 시행 유예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될까?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밀도축입니다. 유통업자, 음식점주들은 문을 닫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하는데요. 정부 또 지자체가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죠? 그렇습니다. 지원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는 전업, 폐업한 업주에게는 시설, 운영 자금이 이제 지원되고요. 또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융자 지원, 또 교육 훈련을 또 상담하는 것도 제공이 되고요. 전업 관련 시설, 물품을 교체하는 지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식용 관련 업체가 5,625곳 폐업 전업 지원이 이제 될 텐데 시설물 이제 잔존가도 산정을 하게 될 테고 철거 지원 또 비용 융자 또 교육 훈련 상담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제공이 돼 이 모든 것이 3년 동안 이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전문가 25명으로 정부에서는 개식용 종식위원회가 설치도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이 많아요. 그분들 25명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 이것을 만들었고 지금 거기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실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복, 중복은 지났고요. 오는 8월 14일은 말복입니다. 이 복이라는 게 이제 엎드린다는 뜻인데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된 뒤에 처음 맞는 복날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흑염소가 물론 삼계탕 많이 드시죠. 줄 서고. 하지만 흑염소가 식용계의 자리로 빠르게 치고 올라온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삼계탕도 많이 드시지만 간혹이 보면은 뚝배기 탕이 흑염소 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요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한 그릇에 한 12,000원인데 최근보다 한 1, 2,000원씩 더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왜 그러냐면은 이 대체 식품으로 지금 흑염소가 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수요가 많으니까는 그 금값이 됐다는 건데 거세한 수염소가 킬로그램당 평균 한 18,000원 그리고 네. 전체 킬로그램당 지금 한 2만 원 정도 되는데 3년 전에 평균 한 14,000원 정도. 그러니까 3년 전에 비해서 한 6,000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그렇네요. 상당히 많이 오른 거고 또 한 마리로 기준으로 하면은 또 그 오른 그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지금 한 200만 원이 넘는다고? 지금 200만 원이 넘는데 한 5, 6년 전에는 30 내지 40만 원에서도 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만큼 지금 수요가 많아졌고 저희들이 이렇게 뭐 어떤 뚝배기 탕으로도 하는 것이 있지만 농축액으로 많이 하잖아요. 흑염소 그 육골즙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예. 굉장히 광고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니까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약재를 넣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지금 올라가고 있죠. 수요가 아무래도 늘어났으니까. 자, 중요한 건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위생이라든가 유통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흑염소 산업 육성에 발벗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은데 전남이 좀 주목받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전남 지역의 지자체들인데요. 흑염소 인기가 상승을 하면서
지자체에서는 흑염소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전남 지방자치단체들인데요. 흑염소 경매장을 공식으로 이제 개설을 했고요. 전라남도 화순, 보성, 강진 이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들이 이제 전남이 흑염소 공급 15%를 차지하는 이제 주요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송국건 소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흑염소 가격이 상당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기까지 최소한 2,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또 뛰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염소 농가나 유통업자 또 식당 소비자 모두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선을 유지하는데 누가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위생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정부가 이 부분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격도 안정을 시켜야겠죠. 자, 이제 파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28년 만에 배드민턴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해서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그것에 이어 배드민턴 이른바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한 안세영 선수. 이제는 배드민턴 여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황제죠. 그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협회를 잇따라 공개 저격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소식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자, 안세영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식도 그 기자회견에는 불참을 했고요. 언론 인터뷰를 바깥에서 많이 했어요. 파리에서. 자, 어떤 내용들이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 상당히 지금 이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과 같이 하기 힘들다. 분노가 내 원동력이었다.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또 발언을 했는데요. 대표팀 나간다고 경기를 못 뛰는 건 선수의 너무 야박하다. 심지어는 이제 대표팀에서 나가서 본인이 이제 경기를 뛰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인데 지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었는데 그때 상당히 생각보다 심각했었다고 그럽니다. 네. 쉽게 나을 부상이 아니었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경기를 이 안세영 선수가 뛰었었어요. 그래서 그 경기들에서도 금운동을 차지하면서 이번 이 파리올림픽에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져왔던 대표적인 선수가 안세영 선수인데 자, 금메달은 목에 걸고 7년을 참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대표팀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작심발언을 했습니다. 셔틀콕의 여왕 방소연 선수 이후에 바로 안세영 선수 아니겠습니까? 대표팀 함께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해서 은퇴 아니냐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안세영 선수는 무릎을 부상을 크게 입었었는데 바로 나을 수 없었던 부상이었다. 대표팀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했다. 물론 이제 지금 배드민턴 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씁쓸한 귀국길이다. 한국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다.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체육회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 판단이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안세영 선수가 저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말라고 했다. 라면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발언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안세영 선수 파리에서 한국행 비행기 탔고요.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떤 제2의 그야말로 폭탄 발언들이 나올지 모두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세영 선수의 이런 폭탄 발언에 문화체육관광부 관할 부처거든요. 조만간 진상 파악을 하고 경위 조사도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파리가 끝나야 되겠죠? 그렇죠. 올림픽이 일단 끝나고 나서 한다고 문체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직 남아있는 경기들도 있고 이게 선수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끝나고 나서 진상 파악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배드민턴뿐이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도 이런 대표팀 관리에 어떤 허술한 점이 없는지 그 부분까지 지금 다 이번 기회에 다 살펴보겠다는 것이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보고를 받아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주무부처가 문광부니까 문광부가 먼저 조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나왔고 오늘 아마 또 새로운 추가 입장을 아마 밝힐 거예요. 안세영 선수가. 그런데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은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것을 은퇴로 비춰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다만 국가대표팀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는지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다른 종목들에서도 지금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만이 아니야 이런 얘기죠. 자, 이 상황이 이제 사상 최고 성적까지 바라보는 우리나라가 정말 그동안 덮어왔던
뭔가 거대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그동안 외면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도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 터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대표팀 코치진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불안은 아닌 것 같고 협회와 관련돼서 안세영 선수가 강하게 지적을 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안세영 선수가 파리 코리아하우스에서의 기자회견에 불참을 했습니다. 파문이 이제 일파만파 되고 있는 것인데 김학균 배드민턴 감독, 우리 안세영 선수의 결승전 경기 허빙자오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이 김학균 감독의 얼굴을 많이 봤을 텐데 이 김 감독의 이야기는 안세영 선수가 협회와 법정 싸움을 벌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감독과의 문제 아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김학균 감독은 작년부터 예측했던 일이다. 대표팀보다는 협회 시스템에 대한 불만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협회와 어떤 문제인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의 금메달은 금메달만 놓고 보면 16년 전 이용대 금메달 이후에 처음인 겁니다. 개인전은 28년 만이고. 자, 그 이용대 선수 배드민턴 협회의 과거 행태에 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이 사태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자격 정지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협회의 미숙한 대처 탓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매력적인 윙커 이용대 하면 그 장면이 떠오르잖아요. 윙크보이죠. 네, 윙커보이고 배드민턴을 대중화시킨 인물 중에 한 명인데 2013년에 국제 배드민턴 연맹이 자격정지 1년을 내렸어요. 왜 자격정지 1년을 내렸느냐 하면은 세계 반도핑 기구라는 데가 있는데 어떤 약물을 이제 투여를 했는지를 살피는, 그런데 불시에 점검을 하는 게 있다고 해요.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3번이나 응하지를 않았어요. 이용대 선수가 3번이나 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배드민턴 협회가 그 행정 처리를 미숙하게 한 겁니다. 불시에 오면은 항상 이용대 선수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쪽에 반도핑 그 기구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3번을 그걸 못한 거예요. 3번을 연락처를 모르고 또 수소문을 해도 못 찾고 뭐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대표 선수 되면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3회 연속 불응해서 자격정지 1년을 했는데 이용대 선수가 나중에 관련 자료를 다 제출을 해서 1년이 징계가 풀렸죠. 풀렸는데 그 배드민턴 협회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동안 그 말들이 있었어요. 선수는 이코노미 태우고 임원들은 비즈니스를 다 탔는데 네. 이거 뭐 8년 전에는 이거 뭐 우리 뭐 우승 못하니까 집에 갑시다 하고 갔더니 네. 그 뒤에 또 우승을 그 뒤에 했잖아요. 우승을 했는데 그 집에 간 그 임원들은 그 우승 현장에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초반에 부진하니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비즈니스 타고 왔다 그냥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뭐 아주 편안한 자리에 앉아 선수들이 넓은 자리에 앉아서 가야 돼요.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완전히 거꾸로죠. 완전 거꾸로 된 거죠. 네. 거기다가 또 그 과거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배드민턴 대표 선수 선발에 좀 어문점이 있다고 해서 청와대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적도 있어요. 탈락한 쪽에서. 네. 그래서 그만큼 배드민턴 협회가 난맥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는데 일단 배드민턴 협회장과 감독은 또 다른 또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계속 저희가 좀 주목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우리도 양궁처럼 좀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로 그 아쉬움을 토로했다는 소식에 자, 양궁협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뭐 여러분 아시는 분들 많지만 새삼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양궁은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죠. 전폭적인 지원을 하되 간섭을 안 해요. 그 선수 선발 같은 데 간섭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거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가령 이 지난번 도쿄올림픽 때 3관왕 안산 선수 지금 안 보이잖아요. 안산 선수는 왜 안 보이느냐 하면은 그 선발전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남녀 전부 다 101명이 시작을 합니다. 101명에서 80명, 60명, 40명 줄여서 나중에 3명까지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발씩 쏴요. 수천 발씩 쏘는데 안산 선수는 그것을 탈락한 거죠. 그러니까 실력으로. 그러니까는 전 대회에서 3관왕이라고 해도 16강부터 끼워주거나 8강부터 끼워주는 거 아니고 101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그 양궁 대표팀을 부러워하는 것이고 그런 공정성이 담보가 되니까 정의선 회장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도 참여는 간섭을 안 하죠. 대표 선발을 했는데 간섭을 안 하고 최첨단 이 훈련 기구를 지원을 하는데
그리고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것을 상당히 부러워하는 거죠. 자, 히딩크 생각하시면 됩니다. 히딩크는요, 저 선수가 고려대를 나왔는지 연세대를 나왔는지 다 이름만 부르게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뛰어봐. 그 결과로 뽑아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자, 중국 선수들이 자국 기자들에게 몹시 시달렸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 한국을 이겨는 볼 수 있냐? 이런 질타를 받았는데 외국의 이런 부러움은 한국인 감독이나 코치의 스카웃으로 속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뭐 양궁이 히딩크였다 이런 말씀, 히딩크가 양궁이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 바로 양궁입니다. 양궁이고 이 양궁에서 그렇게 성공을 거둔 데는 바로 우리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인 감독을 선임했던 프랑스는 멀티메달을 땄다. 오선택 감독이었죠. 그런데 한국인 감독, 백운기 감독을 갑작스럽게 몰아냈던 인도는 노메달이었다. 바로 백운기 감독을 황당하게 바꾸었던 인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메달을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 기자들 하는 이야기가 프랑스 은메달도 한국인이 이끌었다. 한국에 배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야지 왜 한국 양궁을 의심하느냐. 노메달 인도가 보여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양궁협회를 반세기 가까이 지원해온 현대가만이 아니죠. 삼성전자는 2024 파리에 이어 패럴림픽까지 공식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입니다. 파리 마케팅 비용만 3천억 원 이상이었다고요? 리우와 도쿄 때 1,000억, 2,000억이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그 액수인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IOC의 공식 후원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삼성전자도 여기에 투자를 해서 독특하게 아주 톡톡히 이 홍보를 하고 있죠. 뭐냐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에 금메달 목표가 5개였는데 벌써 11개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같이 효과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이고 이번에 올림픽 시상식에 보면은 셀프 카메라를 찍는 게 있어요. 셀피. 유럽에서는 셀피라고 하고 우리는 빅토리 셀피. 빅토리 셀피. 우리는 셀카라고 하는데 저 셀피를 찍는 것이 삼성전자에서 제공한 17,000개 선수들에게 준 거예요. 북한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아마 받아서 아마 압수당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런데 저것도 삼성전자가 전부 다 제공을 했고 그 전에는 시상대에서 저렇게 못 찍었습니다. 내려와서 찍었는데. 그러니까요. 삼성전자가 제공한 저걸로 시상대에서 찍는 그 새로운 그 이벤트가 생겼죠. 세계적 스타 17,000명이 삼성폰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2년 런던 대회 때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박용성 당시 두산 회장이 박태환 선수 마린보이의 실격을 뒤집은 번복시킨 일화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기업인들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이건희 삼성회장 IOC 위원이기도 했고요. 그때 충격적이었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박태환 선수가 정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끌어내던 박태환 선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런던 올림픽에서 살짝 어깨를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좀 부당한 게 있었던 거 아니냐. 그 이건희 회장이 빨리 알아봐라. 또 대한체육회 회장인 박용성 회장도 빨리 알아봐라. 이렇게 해서 올림픽 조직위 관계자들과 접촉하면서 이 부당함을 또 바로 신속하게 정말 우리에게는 손에 땀을 쥐는 5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것을 다시 번복하게끔 만들어서 박태환 선수가 결승 무대에 설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얼마나 이 한 몫을 해낸 바로 우리 또 IOC 위원 또 대한체육회장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스포츠는 실력도 있지만 국력과 경제력이 또 뒷받침된다는 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파리 마케팅도 큰 화제가 됐죠. 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그룹이 있지만 저는 SK와 CJ그룹을 말씀드리면 SK그룹은 팀 SK 이렇게 지원팀을 구성을 해서 주로 비인기 종목, 뭐 양궁, 수영, 핸드볼, 역도 이런 데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펜싱에서 대박이 났죠. 오상욱 그 금메달을 따내서 거기에 SK의 지원이 있었고 CJ는 그 외식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외식업을 하기 때문인지 파리 그 참가 선수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K푸드, 그 K문화 홍보에 주력을 했다. 유명한 비비고 네, 그겁니다. 만두. 네, 그거 특정 다 업체를 제가 제공했고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말씀을 뭐 상관없어요. 네, 세계적 브랜드가 됐으니까. 자,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끝으로요. 유인천 문체부 장관이 파리 선수단 전원에게 격려의 손편지를 써서
전달한 게 뒤늦게 또 미담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선수들의 맹활약에 일조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선수단 전원에게 손편지 편지 응원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수 지도자 전원에게 이 격려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구봉길, 펜싱 또 김소영 선수가 이제 대표를 받았는데 이 편지에 이 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서 유인촌 장관이 밝혔습니다. 우리 선수와 지도자들이 마지막까지 자신감을 가지고 올림픽에 임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작성했다. 이렇게도 밝히게 됐습니다. 네, 송국건 본부장, 배종찬 소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일은 입추입니다. 가을의 문턱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말이 무색하게 질식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정말 걱정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잘 때도 더워서 예약해놓고 이렇게 폭염이 내려질 때는 1시간 당겨서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낮에 뜨거운 시간에 휴식을 취해요. 네, 기상 전문가인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덥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진 곳들이 많습니다. 아주 짧게요. 이거 적도 부근에서나 보던 이른바 아열대성 스콜 아니겠습니까? 보통 이제 비구름은 두 가지 종류죠. 만들어져서 들어오느냐, 갑자기 하늘 위에서 만들어지느냐.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단 비가 내리면 다 똑같은 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콜은 아닙니다. 동남아 지역의 스콜과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소나기의 차이점은 우리나라에 내리고 있는 비는 서로 다른 공기들의 결합과 불안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싸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비인 거고 스콜성의 동남아 지역의 비는 혼자 열이 받아서 비를 뿌리면서 좀 그 더위를 해소하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스콜성 비는 비교적 규칙적입니다. 네. 낮 동안에 쌓인 열기가 늦은 오후쯤에 비로 해소가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비교적 날씨가 선선해지거든요. 시원해지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번에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운 열기가 쌓여서 불안정이 생겨서 상하층 간의 불안정으로 생기는 비의 형태도 있지만 어제 굉장히 강한 비가 내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수렴한다고 합니다. 바람의 방향이 한 곳에서 모이게 되면은 이 공기가 솟아나면서 또 비가 내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 내리기 때문에 동남아 지역의 스콜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 차이점을 좀 아셔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차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정전이 일어나는 곳들이 꽤 있어요, 지금. 최근 내렸던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소나기 잠깐 지나는 비여서 양이 많기는 하더라도 잠깐 그쳤다 말았는데 어젯밤은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경보급이 폭우경보와 그 호우경보가 폭염경보와 같이 동시에 내려지면서 꽤나 지속적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특히 전남과 경북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0mm, 거의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특히 양평에서는 하천 둔치에 주차된 주차장 그 차량이 10여 대가 침수가 되는 피해가 둘지에. 입었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비로 인한 피해 접수도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에는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3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더위에.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비도 비지만 폭염과 열대가 이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좀 증가해서 이런 정전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에어컨 동시에 많이 켜시니까요. 온열 질환자는 밤낮은 물론이고 새벽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벽이면 좀 시원해져야 하는데 정반대 상황이거든요.
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5월 20일부터 지난 8월 7일까지, 8월 5일까지 국민안전관리 일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지금 5년을 질환자가 1,800명이 넘었습니다. 오. 이 중에서 지금 사망자가 17명인데 특히 8월 달에 좀 폭염이 극심해지면서 거의 하루 평균 2~3명의 사망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밤에 열대야가 아무래도 2018년보다 좀 두드러지게 기록적인 그런 날들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일이 넘도록 이제 밤에 열대야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일 가까이 거의 113년 만에 이렇게 밤더위가 지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연보에 따르면 특히 오전 10시 사이에 밤 12시부터 오전 10시 사이면 밤 사이죠. 그렇죠. 밤 사이 동안 온열 질환자가 지난해에만 307명.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2년 전보다 923%. 아유. 거의 1000%나 가까이. 과거 같은 경우에는 10배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상식, 더위와 관련된 상식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못 견디니 농산물이고 또 가축이라고 무사할 리 없습니다. 이른바 기후플레이션, 기후 인플레이션도 심각한 지경이죠. 맞습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폭염으로 폐사한 그런 가축은 25만 7천 마리인데요. 돼지는 한 2만 마리 수준이었지만 대부분은 닭이었습니다. 닭이 폐사가 23만 마리가 이제 넘게 폐사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에 폐사한 닭과 돼지 수는 전체 수요의 한 0.1에서 0.2%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앞으로의 이제 물가 상승에는 조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기상청에서는 지금 향후 광복절 연휴 지날 때까지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죠. 또 올해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1년 중에 더위가 가장 심한 시기가 특히 삼복더위, 중복더위 사이인 딱 이맘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폭염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가축뿐만 아니라 이 농산물의 어떤 피해까지도 추가가 고려된다면 아마 추석 연휴 때 좀 많은 파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거기까지 지금 내다보아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지금 견디기 힘듭니다. 자, 이런 질식 폭염이 앞으로 열흘 넘게 간다는 예보가 이미 나왔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SNS로 또 입장을 냈어요. 맞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 폭염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계부처의 당부와 함께 아무리 기술이 발달을 해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국에 사람의 정성과 집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혹시 1991년에 한 보일러 회사에서 굉장히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사람의 정성과 자극, 감성을 다뤘던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유명한 CF. 저도 나시죠? 뜨끔했어요. 1991년인데 1994년 폭염 때 이런 좀 자녀 경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자녀 경보. 자녀 경보입니다. 부산지방기상청에서 한 사무관이 2022년에 우연한 계기로 아이디어가 냈던 게 이제 경보화가 된 건데요. 일명 그거죠. 여보, 아버님 댁에 전화 한 통 드려야겠어. 에어컨 놔드려야지 뭐 이런 거죠. 폭염으로 인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바깥 나가면 안 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알리는 폭염 경보. 그렇죠. 기상청에서 자녀에게 문자를 주면은 자녀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는 건데 2,200여 명의 노인분들에게 이런 문자를 가면서 실제 폭염으로 인한 노령자 분들의 안전에 굉장히 큰 선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꼭 경보를 더 공식화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시골 계신 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 드려야죠. 여름 휴가 중인 윤 대통령도 폭염 대책 마련을 휴가 가기 전부터 지시를 했죠.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과 그리고 관련해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위해서 관계부처에게 특별히 당부를 했고요. 그리고 여름휴가 첫날인 5일 휴가지로 떠나기 전에도 앞서서 이 노동자 그리고 노약자 등과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라고 당부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건설 현장, 택배 등 현장 근로자와 농업인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특별히 관리를 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대통령이 언급한 노약자분들, 건설, 택배
택배, 현장에서 일하는 분, 농업인. 그러니까 지금 들일 반일 멈출 수 없어서 나가셨다가 쓰러지시잖아요. 그 얘기죠. 그렇죠. 온열 질환자의 대부분 거의 뭐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망자 중에 3명 중에 한 분이 거의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쓰러질 정도인 거고 20%에 가까운 분들이 야외에서 생계를 위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이제 분들이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이제 강력한 어떤 대책과 보호 마련을 좀 당부를 하신 거죠. 네. 자, 이런 폭염 천재지변에 가깝지만 이제 첨단 과학은요, 이걸 좀 내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무래도 기상청의 예보 같은 경우에는 중장 단기적인 예보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와 향후 열흘 동안의 예보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향후에 이 AI를 활용한 폭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원격 상관이라고 해서 단순히 우리나라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폭염이 단순히 우리나라의 어떤 기상 상황뿐만 이 아니라 바다에서의 해수면의 온난화 상황,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열도면상이라고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말고도 그보다 더 높은 상공에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뒤덮은 게 거의 열기둥의 형태로 더위를 우리나라가 감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더위에 나비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티베트 고원에 이제는 눈의 적설의 깊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원격 상관의 자료까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향후에 좀 더 정확하고 더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자료를 보고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과학이 예측을 해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인간들의 협력이고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8월 7일 수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 여기서 마칩니다. 여름이 끝나서 가을이 오는 게 아니다. 가을은 여름 속에서 이미 무르익고 있다는 영화 속의 명대사가 생각납니다. 폭염 속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